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의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쭙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 답변으로 과학 수도 지정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국방, 안보까지 좌우할 중요한 가치가 과학이니만큼 우리 과학도시로서의 대전도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은 무엇일지, 우리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이석훈 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덕내세 김효셉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합니다. 일단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식이 어떠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6개 과학기술 단체에서 그때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 그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이 회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그 국가 경제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의 질의 삶의 질 이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상관관계가 사실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더 심화됐고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과학기술 강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후보들께서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세종이나 그다음에 그 정조 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졌고요. 최근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에 집중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네. 과학기술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우리 후보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해의 그 수준은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후보가 얼마나 과학기술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후보 주변에 얼마나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그런 과학기술 관련된 이슈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 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후보 개개인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도 자체 평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과학기술 인식은 중요하겠죠. 그렇죠. 대선 후보 본인들이. 맞습니다. 네. 예. 김 이사님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인식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중요성이 있고, 근데 한마디로 이게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질문하셨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에,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짓는 데 집중만 하다 보면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과학기술력인데 국력이.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이 역시 과학이 국력이고 과학이 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 각 캠프에서 공약집이 정리된 걸 나오지 않았지만 카이스트에서 개최한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 또 우리 연총에서 주관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등등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정도와 수준을 알 수 있겠는데 한번 총평을 일단 간단히 해주시죠. 역시 이 회장님 어떻게 듣고 보셨는지요? 예, 아직은 그 정책들이 선심성 정책이랄까? 그러니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런 정책 수준이고요. 예. 실제 이행 가능성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차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현심성이 많고 이행 가능성은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도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핀셋 공약 그리고 소확행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미세하게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이따가 더 토론하겠지만 그것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한 거라 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도전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하고 또 과학기술계를 더 이렇게 육성을 할지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그 토론회를 두세 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행정인, 정치인들 또 관료 출신들이 많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학도로서 과학계 안에 계셨다고 본다면 아마 본인들이 그걸 온몸에 처하기는 경력상 부족했겠죠, 그죠? 네네. 김 이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속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외형적인 뭐 거버넌스 개편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게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공약집이 없다. 이 약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간 상황. 약속을 해도 지킬까 말까 하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공약집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후보들의 이런 토론장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정책 공약 양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공약이 없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특정 후보의 뭐 어떤 특정한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그런 공약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그 참모진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과학 전문가들에게는 읽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발표된 토론과 언론을 통해서 정리된 우리 각 대선 후보별 주요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공약을 우리 김 이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차근차근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했던 5분 네. 혹은 김동연 후보까지 포함하면 5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이사님 정리해 주시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포인트가 분명히 이제 있긴 한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그 대통령이 되면 바로 도입을 해서 예. 예산 정책 책정까지 이제 기능을 부여해서 하겠다. 그리고 R&D 예산을 세계 3위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제 그 공약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국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대덕 특구 조성, 대덕 연구단지 조성이나 아까 그 뭐 항공우주청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인들이 전체적인 모든 과학 분야의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위치에 그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있고 항공우주청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이죠? 예, 대전으로 하고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또 약속을 했고 청와대에 이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가 그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기초연구비 지원 기준을 좀 이제 대폭 늘려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 과기대 자기 스스로 그 과학기술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홍보를 학교 이름이 아니라 과기대군요. 예, 약자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창업도 그 기업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남들보다 높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전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런 쪽을 많이 이제 그 강화해야 된다. 연구개발 산업 육성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저 경제부총리까지 얘기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산 강화하겠다 이 정도의 예, 멘션은 나왔네요. 전체적으로는 과학기술 중요성은 다들 그 인식을 하고 있고 말로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능 쪽에 많이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잘하겠다. 네. 그것과 나머지로는 이제 직위가 나오고 어떤 청을 신설하겠다 혹은 이전하겠다, 어떤 특구를 다시 조성하겠다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특징적인 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우리 이 후보와 안 후보 혹은 다른 후보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도 과기부총리제가 있었죠, 김 교수님. 그렇죠. 예, 그때 공과를 혹시 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후보들 중에 이 과기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이번 그 대선 과학기술 정책 공약 분야 관련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이슈기는 한데요. 그때 이제 토론회에서 보신 것처럼 입장이 후보들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과기부총리인데도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다릅니까, 약간? 조금 다른데요. 예. 일단은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권을 이제 가진 그런 부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이제 과기부총리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예산 권한도 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동연 후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부총리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무현 정부 때 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는 부총리가 아니라 실제 범부처, 다부처 여러 가지 부처에 산재해 있는 R&D를 어떻게 조정하고 그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칸막이가 없어지고 행복하게 모두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떤 연구개발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총리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너무 희망을 걸 필요 없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총리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R&D하고 저기도 비슷한 R&D 하는데 약간 이런 거를 통합하고 중복들을 걸러내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범부처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이런 의미에서 부총리가 힘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이 부총리제는 뭐 말하자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만약에 과학위에서 막 이거 도입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대선 국면에서 얘기된 거는 그만큼 과학기술 이슈의 어떤 상징성 그러니까 경제 교육 이게 지금 두 부총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질 만큼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어떤 과학기술계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게 작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회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상징성, 그거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총리 도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가과학기술 분야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외에는 그 청와대 과학비서관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과학비서관이 없고 그다음에 과학보좌관만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과학부총리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학부총리를 요구를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또 뭘 하냐면 청와대 뭐 과학수석을 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안이 또 있어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수석 비서관도 도입하겠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이야기했을 때 양쪽에서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 또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결국 과학부총리가 되면
정부 조직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역행하는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관치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간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소위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보면 이 지속적인 국가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이 정치와 분리되는 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명목하에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잠깐의 그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과학기술부총리의 어떤 그 뭐 장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아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과학기술 예산 배분 조정하는 그 핵심본부가 있었어요. 이 핵심본부장들이 다 그 과학기술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희망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와 교육 쪽에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있고, 청와대에도 부총리에 해당하는 수석들과 보좌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잘 대통령이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이사님께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의 장점을 살리고 이런 직제가 나오더라도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런 게 리더십만으로 될 것인지, 과연 조직이 생기면 또 다른 생리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계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는 전문성을 비전문성에 그 똘똘 이렇게 쌓여 있는 그룹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수월성을 그러니까 확실히 키워야 국가의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각 정부마다 그러니까 부처마다 그 R&D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부 부처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기술 부총리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그런 전문성을 더 전문성 있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CTO, 국가의 그 CTO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그 과학계는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게 과연 과학기술부총리 뭐 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집단의 구성,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보면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닌데 잘해야 필요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 의견들을 잘 담아내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시면 본인 됩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2 대덕특구 조성에 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이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대덕특구라는 게 이게 다른 데하고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그 분야가 이제 사실은 출연연역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 이외에 이 대덕특구가 과연 과학기술 쪽으로 해서 뭔가 특화된 그런 분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두고 이제 당연히 여기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뭐 대덕특구 뭐 시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 말잔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 정치인들은. 네. 5년 임기기 때문에 뭐 1, 2년 이렇게 로드맵을 짜서 잘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시에서 아니면 대덕특구에서 일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전에 보면은 연구개발특구 그 리노베이션 뭐 플랜 이게 지금 수립이 됐고요. 그 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대덕특구 재창조 그룹 워킹 그룹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 맞게 정부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대덕특구가 좀 있으면 50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지난 한 50년 사이에 대덕특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특구들이 생기면서
이게 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뭐 비판 회의가 굉장히 이제 끊임없이 있었던 와중에 금방 그 연총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대덕 특구의 주인인 사람들이 연구자들인지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런 대덕 특구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업이 훨씬 R&D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예전의 출연연의 역할은 지금은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니까 그냥 공약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대덕 특구에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만 해도 혁신안이 거의 뭐 10개 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면밀히 보고 정말 이것이 다른 특구들과의 차별성을 잇고 또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이든지 시민이든지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하신 로드맵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대덕 특구에서 여기 유학 끝나고 여기 계속 살았지만은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대덕 특구는 뭐 전국구냐,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학교는 사실 중앙정부 연구비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등등. 그래서 약간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 좀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논의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근데 공약이 1부터 100까지 다 채울 필요도 없긴 하겠죠. 그죠?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 김 이사께서 속빈 감정이다. 강정을 채우겠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올 텐데 이 이슈도 한번 다뤄주시죠.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건 이제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후보가 공약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할 때 연구의 기능보다는 어떤 실증, 그다음에 뭐 사업화 이런 쪽으로 대덕이 과학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에 방점을 두고 제2의 연구단지를 유성 북부에 세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건데 그런 의미였었군요. 예.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구의 혁신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제2의 연구단지가 아니라 여기는 연구단지고 여기 연구단지인데 사업성을 좀 그 기술사업화 성격을 강조해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그런 쪽에 방점을 이제 두고 그 발전을 시켜야겠죠.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신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근래 들어서 나로의 의미 있는 성과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항공우주청 이 청 단위의 국가 직제를 신설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 또 가능성도 한번 짚어주시죠, 김 교수님. 필요성은 뭐 예전부터 이 항공우주 쪽에 근무하는 연구자나 산업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좀 됐나요? 꽤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지도 꽤 됐고 근데 저희가 나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이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 청 단위의 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논의가 이렇게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일종의 이렇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나사라든지 일본의 작사라든지 이런 그 항공우주 전담 부서인데 지금 이 논의가 갑자기 경남으로 갈 거냐 대전으로 올 거냐로 돼가지고 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공우주구가 예전에 이제 어떤 정부만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민간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항공우주 분야가 단순히 미래 비전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챙겨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뭐 안보랑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늦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논의되는 공약 수준에서는 갑자기 이게 지역 간의 갈등처럼 돼버려서 굉장히 좀 놀랍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제가 익숙해서 나루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누리호가 의미 있는 맞네요. 누리호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요. 우리가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계 항공 산업이 지금 후퇴하고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남 입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이
그 경남에 온다. 그러면 통할 만한 카드를 내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대전에는 제가 볼 때는 대전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계산이 전제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을 걸 알고 그냥 경남에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출연연과 대전 시민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전도.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그러니까 방사청이 그 대전에 오도록 하겠다. 예. 그런 이제 색다른 거대 의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남표도 없고 대전표도 없고 뭐 이런 전략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주청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과학기술 쪽이 그러면 바이오가 중요하니까 바이오청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되게 우주하면 멋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공약 이런 것들에 현혹된 그런 아젠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식약처라는 기존 직제 개편이 있었고요. 네. 차관급이 이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나사나 작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누리호 등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청단위가 있다는 필요성이 국민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은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가 우리의 인류의 미래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원 그 채취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그 돌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수천조를 우리 지구로 갖고 오는 그런 이제 그 사업도 스타트업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연구진,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컨트롤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본부장급인 우주전략본부 뭐 이런 말도 일종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는데 아무튼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항공우주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부 조직이 필요할 때마다 이게 조직을 늘려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그 현재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지속적이었으면 또 문제가 좀 덜한데 거의 5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뉴스페이스가 뭐 아주 중요한 상황이지만 또 뭐 5년 뒤에는 또 뭐가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부 조직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이게 그 정부가 이 정부 조직만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됐죠. 근데 언제까지 코로나가 있을 거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역할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거기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 어떤 일을 할 거냐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뭐 뭔가를 꾸미고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대한 팬데믹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다가올거에서 계속 예방 예방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예방을 위해서 과연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을 계속 거기다가 소속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우주청이 들어서야 한다면은 적어도 이게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보다 적어도 기획이나 정책이나 그다음에 연구나 이런 그 인프라가 있는데 있어야지 그 유기성이 있고 또 다른 부처하고의 연계성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단지 뭐 사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조직이 거기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우주연구원도 그렇고 크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의견들이 모아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똑같은 걸 가지고 동상이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나사라는 조직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항공우주청 물론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또 다른 그 행정관청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공무원일 수밖에 없고 근데 나사에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미션을 위해 가지고 또 장기로 계약해가지고 와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하고 이 항공우주청이 굉장히 다른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항공우주 쪽에 있는 분들이 소망은 나사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이지 항공우주청이라는 또 다른 관청을 만드는 건 분명 아니라고. 그럼 뭐 약자가 카사가 되려나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문인들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원하지 또 다른 관료주의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근데 잠깐 나왔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대전 과학연구특구가 있는데
항공우주청이라는 가칭의 그 기구가 경남 사천 카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조직도 있어서 장단점 내지는 양쪽에서 서로 우리 쪽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전문인들의 의견도 좀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행정관청이 그쪽으로 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오히려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만약에 그런 카사 정도의 성격이라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격인데 왜냐하면 사천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카이가 하나의 기업이시지 저기 거기에 그런 뭐 여러 연구라든지 개발 이런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어서 그 나사 같은 거를 생각하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조건 다셨습니다. 그냥 관료 조직이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카사 같은 기구라면 대전에 있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회장님요. 네, 저도 뭐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 아마 그 오히려 경남 사천 지역에서는 그 카이라는 게 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그 정부 조직 옆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체 약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주 항공우주 기업들의 연합체 성격을 가진 기구죠, 그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 파생제 그 연관된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실 뭐 어딜 가나 기업체가 정부 입김을 뭐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썩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무원 그 단체가 간다고 해서 지역 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보다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고민을 하셔갖고 그게 제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이사님.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 어떤 그 지속 가능한 화두가 계속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게 좋은 단어이거든요. 예. 근데 대전은 사실은 우주 아까 카이는 경남에 있다라는데 우주의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 자체에. 그래서 산업체 그다음에 연구소도 있죠.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 개념으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지역이 대전이죠. 그래서 그 만약에 생긴다면 나사 같은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대덕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 이런 것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집에 꼭 담아야 한다는 이 과학기술 의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이 행정에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슈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회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말만 실현이. 조금씩 다르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뭐 지금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팬데믹, 뭐 기술 패권 뭐 등등 해서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될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각 그 후보들에 따라서 뭐 신진 연구자, 그다음에 뭐 경력 단절 여성, 뭐 고경력 뭐 연구자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 연구를 진행해야 될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어떤 공약은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각 연구소에서 배출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국가 R&D 예산이 지금 금년에 이제 30조 가까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뭐 20% 가까이가 출연연에 쓰고 있고 네. 실제로 또 연구 부분은 그러니까 그 기업체, 그 다음에 그 학교 출연연 이렇게 세 개 축이 있는데 기업체는 뭐 돈 되는 님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 연구 쪽으로 좀 강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좀 국가 경쟁력이 관계되는 그런 연구들은 출연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금 나라의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그 25개 기관에 네. 연구 인력이 1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연구를 리딩할 수 있는 그 박사급 연구원이라고 하면 포스닥을 포함해서 한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소위 말해서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그 뭐 미국, 독일, 뭐 일본 뭐 다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큰 연구소가 아니고 중소 연구소, 그러니까 웬만한 연구소 수준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선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이 출연연에 아마 대학이나 기업체 수용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출연연에 이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TO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일단 그릇이 늘어나야지 예.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국내에서 힘들게 그 공부한 그 학생들이 국내 자리를 못 잡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거꾸로 또 외국 인재 또 영입한다고 뭐 하고 이거는 좀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덕특구에서 몇 차례 세미나 사회를 봤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인력개발원까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다 아직. 그 과학기술개발원, 연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는 어쨌든 그 박사급의 우수 연구 인력들을 양성을 하죠. 예. 그 양성된 인력들 어디로 갈 건가요? 그걸 담아낼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뭐 그 후보들 중에서는 뭐 초급차 뭐 연구 인력 100만 명 양성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양성을 해놨어요. 그럼 그 사회가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지금 청년 과학자 뭐 직업 못 찾아서 난리잖아요. 직업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까지 그래서 고민해야 적어도 된다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예. 그런 안정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좀 제안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인적자원 확보 방안이고요. 네. 김 교수님, 뭔가 용어를 좀 정리해서 네. 나중에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두 가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거에 앞서가지고 지금까지 공약은 일단 과학기술계를 위한 공약들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후보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과학기술 공약 그러면은 과학기술계의 표를 사는 이런 공약들이겠는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많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기술 패권, 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등등 많이 있어서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뭐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픽처를 후보들이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과학기술계 관련해서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그냥 경제나 산업이나 사회 문제로만 보는데 과학기술에서도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연구 개발이 그러니까 연구가 결국은 연구할 수 있는 학교는 이제 뭐 9개, 10개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이공계 실험실은 정말 뭐 폭파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지방 소멸 시대에 어떻게 비수도권의 과학기술을 그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문제긴 하지만은 이 디지털 플랫폼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게 그 디지털이 예전에는 그냥 ICT 한 부분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좁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디지털이라는 게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이 여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혁신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혁신이 반드시 공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물류센터 배달 뭐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계속 그 NFT도 그렇고 굉장히 메타버스도 그렇고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기존의 제도와 이제 간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로 인한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기술을 처음 개발해 놓고서도 결국은 이제 뒤처지게 되는 예. 그런 그 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까지 따지면 교육과학 정책이 되겠군요. 그 안에서도. 그렇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우리 김 이사님 네. 어떤 의제가 꼭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방 소멸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 맞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약이 결국엔 이게 팬시하고 그래야 이게 공약이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하니까
많이 그런 식으로 공약을 내거는데 사실 올해가 그 경제개발 계획 6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키스트라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가 그때부터 이제 60년 전부터 그 무렵에 이제 생겨나서 우리 지금의 수준이 됐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0년에 대해서 지금 변한 게 제도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동체는 똑같은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좀 진정성을 갖고 기존에 혁파되어야 될 그런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이제 재공약이 많다, 또 이게 재탕, 삼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진짜 이게 뭔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합리적 질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합리적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공약을 좀 꼭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일 그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핵심 기관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공약이 어디도 볼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출연연에 대한 공약은 이번에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팬시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출연연은 사실은 표가 그렇게 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출연연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공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늦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50주년 앞두고 있는 대덕 특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연대를 이끌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정체성이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정체 한자가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또 다른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100년까지 준비해야 될지 그 비전과 방향성을 어떻게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 회장님. 네. 이 대덕특구가 갖고 있는 장점 이걸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대덕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소부장,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의학,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이거 안 하는 데 없거든요. 네.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 인력 양성, 뭐 육성, 뭐 기업 지원, 뭐 이런 책 정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그 대덕이 과연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안을 하는 거는 예. 좀 대덕이 과연 첨단 연구 분야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랜드마크의 사업 이게 사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로 할 거냐. 옛날에 이제 로봇 사업도 넘어갔고, 바이오 사업도 사실 넘어갔고, 항공우주 사업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분야, 예. 이거는 좀 다른 데가 차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미국처럼 미국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처럼 진짜 창업 밸리로 플랫폼 되는 그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학기술인들도 많고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겠다고 할 때 외부에서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로 몰려오고 예. 또 여기서 이제 그걸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한정돼서 이렇게 좀 발전 방향을 잡으면 좀 차별화돼서 여기가 아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에너지 중심 혹은 창업밸류로서의 특화가 더 실현 가능성이 좋지 않겠냐 말씀이셨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석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데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플래그십이나 랜드마크로 키우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결국은 규모는 떠나서 결국 똑같은 거를 재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어떤 거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지방이 소멸 안 되는 첫 번째 도시로서 대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대전이
서울이랑 뭐 부산이랑 여러 그 큰 도시 중에 이제 가운데에 있고 또 여기에 그래도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그리고 출연연 같은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의 이 정주 여건이 잘 마련이 되면 예. 그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요새 뭐 부울경도 그렇고 저희도 메가시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가시티가 되었든 뭔가 큰 광역권이 되었든 약간 서울에 필적하는 정도의 그런 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에는 꼭 이게 바이오라야 되고 뭐 원자력이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한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진흥한다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뭐 또 다른 서울 같은 근데 또 다른 서울이면서 서울의 문제점은 없는 예를 들면 서울의 문제점이라는 게 직장은 있는데 이 교통지옥의 집값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전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네.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그런데 대덕특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씨앗으로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50년은 뭐 다음 5년은 다른 얘기고요. 50년을 생각한다면 그게 개념이 이제 과학수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되는 것이겠는데 크게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법제화 움직임도 있고요. 사실 이게 법이 안 됐다고 뭐 여기가 특별하게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예.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대전시의 비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덕연구단지만큼 종합적인 그러니까 어떤 분야도 다 갖고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때 찾아보기 드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클러스터 형태로.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웬만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셈이죠. 인력과 어떤 기업들을. 근데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하고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보여지질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쇼가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실체,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채우기 위해서 내실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글로벌 그 전체 기술에 대한 글로벌 그 실증 단지,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일종의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대덕이 돼야 그런 게 많이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아 이래서 우리가 과학도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실증 단지라는 그런 어떤 실체를 우리가 지향하고 움직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네네. 효능감을 조금 더 높여서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세 분의 전문가의 말씀이 다 우리 각 캠프에서 남은 시간 동안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도 해서요. 과학기술 대한민국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특히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학 분야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행률도 높이고 대한민국을 과학 중심 선도 국가로 G10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총평 삼아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셔서 꼭 하고 싶은 말씀들 많으시겠지만 핵심만 좀 간추려서 이석훈 회장님. 네, 과학기술에 대해서 뭐 어쨌든 대선 후보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 부흥하고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발전시켜 왔던 그 퍼스트 팔로워 시대의 어떤 시스템 이것이 퍼스트 무버 시대로 가면서 그 시스템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살 때는 후불입니다. 커피도 후불이 아니고 선불인가요? 근데 이 공약은 일종의 우리 시민이 선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학기술 분야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이 좀 많이 고쳐지고 궁극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시민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시민이고 이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 how보다는 why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달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래서 how는 누구든지 그거를 해결을 할 텐데 왜 하는 거에 왜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예, 저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고요. 보스턴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유명한데 거기도 이제 혁신 주체들이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100번 이상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대통령도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런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그런 쪽에 중심이 잡힌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세 분이 조금은 다른 그 지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토론을 펼쳐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K과학, K사이언스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국민들도 자긍심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